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5주차 프린트 나눠준 거, 그지?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게 나와. 운동량과 충격량. 그래서 얘네들도 일종의 양이야, 물리량이야, 물리량. 그럼 선생님이 첫 시간에 아마 이 물리 파트 할 때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물리량은 우리가 크게 벡터량이라는 것과 스칼라량으로 나눈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벡터량이 뭐였죠? 아, 둘러대기 좋은데. 동민이, 벡터량이 뭐라 그랬어? 땡! 시영이, 벡터량이 뭐라 그랬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는데, 그죠? 시영이도 땡이야. 벡터량이라는 건 뭐냐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애들을 그냥 통틀어서 벡터량이라 부른다 그랬고, 스칼라량은 그냥 단순히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은 스칼라량이라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벡터량이다 이거야. 그럼 벡터량이라는 얘기는 뭐야?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첫 번째, 자, 운동량. 얘 말 그대로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얼만큼 운동하느냐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양이 운동량이다 생각하면 돼. 단순합니다. 근데 어쨌든 방금 얘기했듯이 이 운동량이라는 건 크기가 있고 방향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두 가지. 자, 그럼 운동량이라는 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크기. 자, 앞으로 운동량은 선생님이 기호로 P라는 기호를 쓸 거야, P. P라는 기호를 쓴 건데, 운동량의 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2kg짜리 물체가 만약에 현재 2m/s를 굴러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 녀석의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속력, 써주면 돼. 속력 또는 속도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의 질량은 기호로 m이라고 쓰고 속력은 v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단위가 필요하겠네요. 그지? 운동량의 단위는 자, 얘 질량에다가 속력 곱한 거니까 질량의 단위에다가 속력의 단위 곱한 걸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단위 요거 씁니다. 주로 요거 쓰고요. 또 하나 뭘 쓸 수 있냐면 뉴튼 세컨드라는 단위도 쓸 수 있어. 뉴튼 세컨드. 요거 좀 이따 나올 거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단위를 쓰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요걸 많이 사용하겠지. 그럼 그때 자, 방향은 사실은 이걸 속력이라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쓰냐면 속도라고 써줘야 돼. 속도. 그러면 사실 이제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뭐라고 했지, 시험 아까? 그렇지. 속력은 단순히 얘가 얼마나 빠르냐 크기만 나타내는 거라면 속도는 그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봐.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운동량의 크기라면, 속도의 크기를 곱한 게 이제 운동량의 크기라면, 당연히 운동량의 방향은 그 속도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알겠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뭐와 같다? 현재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 알겠니? 속도의 방향이야. 자,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2kg짜리가 2m/s를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하고 2kg짜리가 2m/s를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자고. 이 경우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얘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근데 우리가 운동량을 계산할 때는 항상 여기 지금 속도라고 했으니까 방향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직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통 플러스, 그러니까 그 속력 앞에다 방향을 표시해 주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로 표시한다면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때 요 녀석의 운동량은 2kg 곱하기
플러스 2m/s 해주는 거야. 그럼 얘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 4m/킬로그램 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2kg에다가 마이너스 2m/s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 자, 얘는 플러스인 셈인 거지? 마이너스 4kg m/s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를 비교하면 뭐는 같은 거야. 운동량의 크기는 같은 거야. 뭐가 다른 거다? 방향만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알겠니? 운동량은 간단합니다. 그냥 물체가 얼마나 운동하고 있느냐. 요거랑 좀 비슷한 게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지.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뭐야? 운동하는 물체가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나타낸 거라면 이거는 얘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현재 운동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 거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그래서 나와 있지요. 맞니? 그래서 일단 운동량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충격량 그럼 뭐냐? 이거 좀 지워볼게. 충격량은 두 번째 충격량.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뭐겠니? 그 물체가 충격을 얼마나 받았냐? 왜 충격받아 그러면? 자, 만약에 어떤 공이 날아가다가 벽에 꽝 부딪혔어. 그러면 이 공은 충격받은 거지. 부딪히는 순간. 왜 충격을 받았을까? 뭘 받으니까. 부딪히는 순간 공은 벽한테 힘을 가하겠지? 근데 작용반작용 우리 배웠지?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동시에 벽이 공에게 힘을 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 움직이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뭐 받는다? 충격받는다. 그래서 물체가 충격받은 정도. 어떤 물체, 운동하는 물체가 충격받은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한다.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한다는 거. 충격받은 정도.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충격을 받았다라는 건 힘을 받았다는 얘기지. 힘하고 관계가 있거든. 얘도 벡터량이야.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자, 충격량은 이제 I라는 기호를 씁니다.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힘이 작용해야 되겠지? 그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줍니다. 시간. 그걸로 구할 수 있어. 알겠니? 자, 힘은 기호를 F라고 쓰고요. 시간. 힘을 받은 시간, 뭐 델타 T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크기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힘의 단위가 뭐지? 뉴턴.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뉴턴 세컨드 쓰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아까 선생님이 운동량의 단위 쓸 때 이거 썼었지. 맞아? 그 다음에 얘도 사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단위가 같대. 단위가 같다라는 건 뭐지? 뭔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운동량하고 충격량이 단위가 같으니까는 서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서 단위가 같다는 얘기지.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자, 얘는 방향이 벡터량이라 했으니까 얘도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방향은 무슨 방향? 얘 봐봐. 지금 충격량의 크기 볼 때 힘이 있었잖아. 힘 곱하기 시간이 힘이 방향이 있는 거 아니냐? 힘을 오른쪽으로 받느냐? 왼쪽으로 받느냐? 그치? 충격량의 방향은 그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 됩니다. 알겠지? 힘의 방향이 곧 충격량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하고 방향은 이렇게. 충격량의 크기하고 방향은 이렇게.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 충격량의 방향은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단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운동량하고 충격량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살펴봐야 돼. 자, 근데 봐라. 충격량 크기 이렇게 구한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힘까지는 야, 예를 들어 봐봐. 어떤 공이 날아가서 부딪혀서 튕겨 나오거든? 그러면 부딪히는 순간 힘을 받았겠지?
그 힘에 의해서 이제 튕겨 나가는 걸 텐데, 그럼 그 부딪혀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부딪히니까 사실은 이거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간이 몇 초다라고 알려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걸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운동량하고 충격량 사이 관계를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충격량을 알아낼 수 있어.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자, 만약에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두 물체가 있어. 두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이제 맞은편에서 마주보면서 굴러오고 있었어. 응? 굴러오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굴러와가지고 어떻게 돼? 꽝 서로 부딪히는 거야. 그럼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된다? 만약 이게 뭐 A라는 공이고 이게 B라는 공이라고 한다면 A라는 공이 B한테 힘을 가하겠지. 맞아? 그 다음에 F라는 힘을 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B라는 물체도 A라는 물체에게 똑같이 힘을 가하게 되겠지.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게 되겠지. 얘랑 방향만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걔네가 거기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부딪혀서 그 힘에 의해서 B는 일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지?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는 상황인 거야. 아니면 이렇게 볼까? 이 그림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 그림 말고 지금 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해줄게. 미안해.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볼게. 자, 어떤 멈춰있는 공이 있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멈춰있는 공이 있는데, 얘는 지금 멈춰 있었으니까 속도가 얼마지? 0이 되겠지? 근데 내가 얘한테 힘을 가했어. F라는 힘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T초라는 시간 동안 얘를 밀고 갔어. 맞아? T초 후에 밀고 갔어. 맞아? 그래서 만약에 얘는 속도가 V, 자, 이게 V0였다고 치고 V였다고 칠게. 그럼 이 물체는 T초 동안 힘을 받았잖아. T초 동안 힘을 받았으니까 뭘 받았어? 충격량이 있겠지. 얘가 받은 충격량이 있겠지. 맞니? 그럼 이때 니네 그 앞에서 선생님이 가속도 법칙 할 때 사실 요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가속도 법칙 할 때 이게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얘가 움직이면 가속도가 생긴 거잖아. 그 물체의 가속도는 뭐랑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 그 물체의 질량하고는 반비례하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하고는 비례한다라고 해서 가속도 법칙에서 나왔었지. 맞니? 자, 요거가 이제 비례니까 요걸 등호로 바꾸면, 물론 이제 상수가 필요하겠지? 근데 상수가 1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 식을 조금 변형하면 F는 MA라 그래가지고 요걸 운동방정식이라고 불러. 운동방정식.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합력은 뭐랑 같다? 결국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해준 것만큼 그 물체가에 힘이 작용한 거다. 이런 뜻이야. 다시. 이거 이제 우리 가속도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이 식을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의 질량하고 어떤 물체가 가속도가 생겼으면 그 가속도를 곱해준 게 결국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과 같다라는 거야. 이거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상황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이 경우에 질량이 M인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해서 T초 동안 힘을 가해서 밀고 갔더니 T초 후에는 속도가 V가 된 거야. 자, 이 경우에 가속도 얼마가 나오지? T분의 T초 동안 힘을, 이제 속도가 뭐야? V에서 V0 뺀 것만큼 변했겠지. 맞아? 맞니? 응. 그러면 자, 여기 운동방정식이라 대입을 해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물체에 작용한 힘이 F밖에 없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 힘은 뭐랑 같아야 된다고? 이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힘에 의해서 생긴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거와 같다 그랬는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요거잖아. 맞아? A 대신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T는 T분의 V-V 제로라는 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걸 양변에 T를 곱해요. 그럼 뭐가 돼? F 곱하기 T는 그지? MV 빼기 MV 제로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니? 맞잖아. 지금 이거 이제 괄호인 거니까. 맞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물체가 F라는 힘을 T초 동안 받았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물체가 T초 동안 받은 뭐가 돼? 충격량이 되는 거 아니니? 결국 이 물체가 T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요거랑 같대. 요게 뭐야? 자, MV라는 건 뭐냐면 T초일 때 질량이 M인 애가 V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때 운동량이야. MV 제로는 뭐야? 처음에 멈춰 있을 때 얘의 운동량이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야. 이 물체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걸 뭐라고 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한다고. 이게 결국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고. 아, 결론이 이거야. 뭐 움직이고 있는 물체건 멈춰있던 물체건 그 물체에 일정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결국 뭐랑 같더라?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구나 라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구나. 요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니네 운동량의 변화량 하면 이게 단위가 운동량의 단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격량의 단위하고 운동량의 단위 똑같이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런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야. 알겠어?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야. 이게 어떤 벽에 가서 부딪히는 순간도 마찬가지 상황이 돼요. 요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요걸 꼭 기억하라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잘 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벽에 공이 날아가. 어떤 벽에 자, 어떤 야구공이 하나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합시다. 잘 봐. 야구공이 3m/s로 날아가는 거야. 자, 야구공의 질량 1kg이라고 할게. 봐. 이 야구공이 벽에 부딪혀. 맞니? 벽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부딪히는 순간 야구공이 벽에게 힘을 가할 것이고 벽도 야구공에게 힘을 가하겠지?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부딪힌 다음에 얘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간 거지. 야구공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간 거야. 1kg짜리가.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갈 때 예를 들어 2m/s로 튀어나갔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이때 이 야구공이 벽에 부딪히는 동안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의 운동량의 차이만큼 뭐 한 거라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 충격량을 받은 거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 자, 이때 충격량은 얼마가 되지? 1kg 곱하기 3m/s지. 맞지? 충돌하고 나서 1kg 곱하기 2m/s지. 그러면 빼면 되겠네? 얼마야? 그러면 이건 그냥 단위로 생각하면 3이고 2니까 1 나오네? 충격량이 1입니다 하면 니네 아마 다 틀릴 겁니다. 왜? 방향을 꼭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충돌하기 전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공을 플러스 3m/s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2m/s라고 해줘야 돼. 따라서 얘는 플러스 3이 나오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야 되는 거야.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공이 부딪히는 순간에 받은 충격량은 얼마다? 충격량의 크기는 5가 되는 거고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즉 왼쪽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럼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5라면 벽이 받은 충격량은? 야, 벽도 충격을 받았겠지. 힘이 가해졌으니까. 근데 얘나 똑같은 힘이 똑같은 시간 동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이 5라면 벽이 받은 충격량도 얼마가 돼야 돼? 똑같이 5가 돼야 돼. 알겠니? 그거 기억해줘.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부딪힘을 얘가 몇 초 동안 부딪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하면 얘가 충격량이 얼만큼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충격량 얘기를 좀 계속 이어서 해볼게. 그럼 어쨌든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다. 그지? 맞아? 그냥 문제에서 힘하고 시간이 주어지면 곱하면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걸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자 여기다 옮겨서 다시 써볼게. 어쨌든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 I라고 한다 그랬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어쨌든 시간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럼 이때 이 힘, 그 물체에 가해진 이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충격력. 알겠니? 뭐라고 부른다고? 충격력. 근데 만약에 봐라. 자, 세로축을 힘이라고 하고 여기 시간이라고 해볼게. 잘 보세요. 만약에 어떤 벽에 공이 이제 가서 부딪혔어. 자, 1초 동안 뭐 예를 들어 힘을 받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초 동안 벽으로부터 힘을 받아. 받는데 1초 동안 그 힘이 계속 똑같은 힘을 받았어. 만약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공을 내가 계속 똑같은 힘으로 1초 동안 밀어줬어.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지, 지금.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표시가 돼? 뭐 예를 들어서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거를 1초 동안 계속 똑같은 힘으로 받았다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맞지? 자, 세로축을 힘이라고 하고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하면 그 충돌하는 순간 또는 힘을 받은 시간 동안 얼만큼의 힘을 받았는지 표시, 이렇게 나타낸다고. 근데 그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그래프에서 면적 나오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 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하자고. 이 면적은 뭐가 돼? 자, 만약에 세로축이 F고 힘이고 가로축이 시간이면 F 곱하기 T잖아. F 곱하기 T잖아. 뭐가 되는 거야?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이 면적은 그 물체가 그 시간 동안 받은 충격량이 된다고요. 알겠니? 충격량이 된다. 한 장 넘기시면 되겠죠? 그죠? 요 면적이 뭐라고? 충격을. 이 그래프가, 자, 이거 꼭 명심해. 그래프가 지금은 계속 똑같은 힘을 받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든 하여튼 면적은 뭐야? 무조건 그 시간 동안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고. 참고로 이 경우에는, 봐. 이 물체는 계속 똑같은 힘을 받았으니까, 그냥 요 힘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가 충격력이야. 1초라는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충격력을 받은 거라고. 이 F가 충격력을 뜻하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 만약에 얘가 벽에 부딪혀서 힘을 받는데 뭐 1초 동안 힘을 받는데 계속 똑같은 힘을 받는다는 법은 없어. 1초 동안 점점 힘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점점 힘을 약하게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만약에 특정 시간 동안 1초 동안 힘을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떤 물체가 뭐 벽으로부터 힘을 받던 하여튼 사람이 밀어주던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할 수도 있는 거야. 일정하게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힘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고. 변해도 이 면적이 뭘 의미한다고?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한다고. 다만 너희가 이 면적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은 못 구하지. 나중에 가면 구하겠지. 뭘 배우면? 너희가 이과로 진학을 해서 미분 적분을 선택하면 배우겠지. 지금은 구하는 건 물어보지 않아.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던 아니면 그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예를 들어 힘의 뭐 이렇게 봤던 이렇게 봤던 무조건 이 면적은 뭐다? 그 시간 동안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봐봐. 이 경우에는 이 힘이 이제 충격력일 텐데 그 물체가 받은 충격력이 계속 변하잖아. 얘는 안 변했잖아. 안 변하니까 얘가 충격력을 얼마 받았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지만 얘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평균 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 결국에는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더한 게 요 면적하고 같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이때 요 힘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힘들의 평균적인 값,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균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평균 충격력이라 그래. 자, 일단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고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하는 경우에는 평균 충격량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지면이 있는데, 자, 지면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달걀 두 개를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이게 좀 다르다. 똑같은 달걀이라고 치자. 똑같은 달걀 두 개를 떨어뜨린 거야. 같은 높이에서 둘 다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놨어. 바닥에 떨어졌어. 자, 그럼 얘네가 바닥에 그냥 이 동그랗게 그릴게. 그냥 동그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내가 같은 질량의 달걀을 떨어뜨려. 질량이 둘 다 m이야. 그러면 얘네가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 어떻게 될까? 당연히 똑같겠지? 아까 선생님 등가속도 운동 얘기했잖아. 닿는 순간은 뭐가 같으면? 높이가 같으면 닿는 순간 속도 무조건 같아요. 질량하고 상관없이. 물론 얘는 게다가 질량도 같아 지금. 그러면은 자, 잘 들어 동빈아. 여기 얘네가 손으로 잡고 있을 땐 둘 다 속도가 0이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네가 떨어지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운동량 변화량도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는 여기다가 뭘 깔아? 스펀지를 깔아놨어. 야, 얘들아, 스펀지를 깔아놔도 그 스펀지에 의해서 이제 이 바닥에 닿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생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린 달걀이나 스펀지 위에 떨어뜨린 달걀이나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걔네들이 바닥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어떻다고? 같아야 된다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다만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냐면 봐. 콘크리트 바닥에 물체를 떨어뜨려서 걔가 바닥으로부터 잘 보세요. 요렇게 힘을 받았다고 해볼게. 요렇게. 그러면 요 면적이 바로 뭐야? 이거 A라는 물체라고 B라는 물체라고 합시다. 요 면적이 A가 받은 충격량이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A는 어쨌든 이렇게 힘의 크기가 계속 변했으니까 A가 땅바닥,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받은 평균 충격력은 얼만큼이 되겠어? 요거 한 절반쯤 되겠지. 요만큼 되겠지. 그지? 맞아? 요게 A가 받은 평균 충격력이 되는 거야. 응? 자, 그런데 잘 봐. 중요한 거야. 스펀지 위에다가 이제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달걀을 떨어뜨린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스펀지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돼? 굉장히 오래 걸려.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되게 길다고.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면적이 충격량이라 했으니까 충격량은 어때야 돼? A나 B나 받은 충격량은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동일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높이가 낮아지겠지. 맞아? 옆으로 더 퍼졌으니까 이 면적이 똑같다고 치면.
그럼 요 면적은 이제 B가 받은 충격량이에요. 이 면적 어떻다고 같다고요. 대신에 이제 얘는 B는 바닥에 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낮아지게 돼? 최고 힘이 낮잖아, 얘보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평균 힘을 구하면 이만큼이 될 거 아니에요. 맞지? B가 받은 평균적인 힘이야. 그러면 봐. 만약에 콘크리트에 떨어뜨린 건 깨지고요. 스펀지에 떨어뜨린 건 안 깨졌다고 치자고. 그럼 그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 달걀이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말이야. 그게 평균 힘이 됐던 아니면 일정한 힘이 됐던 이만큼의 힘을 받으면 깨지는 달걀이라고 하자 이거지. 이만큼의 힘을 받으면 깨지는 애인데 A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받은 힘이 그거보다 많잖아. 깨지는 거야. 근데 B가 받는 평균적인 힘은 어때? 깨지는 힘보다 약한 힘을 받으니까 안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충격량이 똑같아. 충격량이 똑같은데 그 힘을 받는 시간이 니네 이 수식에서도 알 수 있잖아. 얘가 일정해요. 근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얘랑 서로 어때? 반비례 관계다고. 받는 힘이 작아지게 된다고요. 그지? 받는 힘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깨지고 안 깨지고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야. 알겠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어디 얘기하는지 알고 있니? 페이지로 지금 4페이지에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4페이지. 자, 그리고 거기 지금 중간에 충격량과 충격력 비교 그래서 나와 있지? 맞아? 그래서 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충격량이 일정하다. 여기다 봐. 그냥 요 수식 갖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니까 얘네가 받은 충격량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하나는 시간이 짧아. 그러면 그만큼 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는 시간이 스펀지 때문에 시간이 길어. 그러면 그만큼 충격력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어. 자, 그 예를 한번 적어볼게. 자, 요거에 얘, 요거에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 받는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드는 걸 이용한 경우. 자, 내가 점프를 해요. 점프를 해서 바닥에 착지할 때 어떡하지, 니네? 무릇을 꼿꼿이 펴고 착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맞지? 근데 실제로 그냥 살짝 점프 뛰었다가 해봐. 살짝 점프 뛰더라, 이렇게 무릎을 펴고 착지하는 거하고 구부리면서 착지하는 거하고 내가 받는 충격이 훨씬 달라. 그 내가 받는 충격이라는 게 결국 충격력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착지할 때, 지금 방금 죽을 뻔했어, 선생님. 무릎 펴고 착지했다가 나 한 10cm도 안 뛰었거든? 뒤질 뻔했어. 그지? 그래서 높은 곳에서 착지할 때 말이야. 무릎을 뭐야? 구부려줘야 돼.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주면 바닥하고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땅으로부터 내 무릎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 무릎을 덜 다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지. 방금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는 거지.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린 계란은 깨지는데 뭐 스펀지나 방석 위에 떨어뜨린 계란은 깨지지 않더라도 하나의 예가 될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니네 자동차 있지, 자동차. 니네는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선생님은 경험을 해봤어. 이 자동차 핸들에 보면 에어백이 들어있거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어. 에어백이 터졌어요. 물론 안전벨트는 하고 있었지만 에어백이 터졌다고. 그 자동차의 에어백이 바로 그거야. 자, 봐. 내가 앞차를 들이받아갖고 들이받으면 이제 차가 멈췄으니까 관성에서 내 몸은 앞으로 간단 말이야. 물론 이제 많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안전벨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벨트가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서 핸들이 갖다 머리를 박아요. 그냥 냅다 박으니까 이제 여기가 깨져갖고 막 피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 있잖아. 근데 그 순간에 에어백이 터지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에어백 때문에 내가 핸들에 부딪히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돼? 오래 걸리니까 막상 핸들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적은 힘을 받으니까 덜 다치는 거야. 자동차 에어백이 그런 원리고요. 똑같아. 그 다음에 자동차 앞에 니네 뭐가 있지? 범퍼라는 게 있지. 맞아? 범퍼가 있고 그 범퍼 뜯어보면 안에 빈 공간이 좀 있거든. 그러면 자동차가 에어백은 사람을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범퍼는 앞에 차랑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 자동차도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그 충격이 사람한테 전달돼서 다치는 거니까 범퍼 때문에 앞차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그 사이 또 빈 공간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충격력을 줄여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는 찌그러져도 그 충격력이 좀 적으니까 사람은 덜 다치게 되는 거지.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그 자동차 앞에 있는 범퍼 같은 경우가 또 마찬가지로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서 받는 힘을 줄여주게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니네 합기도나 유도 배우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 낙법 가르쳐줘요, 낙법. 그치? 보면은 왜, 물론 이제 매트 위에서 하지만, 뭐 낙법 할 때 떨어질 때 손으로 땅 치고 막, 그치? 양손을 이렇게 빡 펼치고 이러잖아. 결국 낙법이 뭐야? 그러니까 착지할 때도 그냥 착지 안 하고 막 이렇게 구르면서 착지하고 막 그러지. 결국엔 뭘 해주는 거야? 뭐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누가 나를 이렇게 집어 던졌을 때 땅하고 닿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줘서 내가 땅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낙법하는 거, 낙법. 그지? 낙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재에 좀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지. 자, 날아오는 야구, 자, 봐봐. 날아오는 야구공을 잡아보면 공이 와서 글러브에 닿는 순간 내 손에 힘을 가하겠지. 그것 때문에 아픈 거거든? 그럼 그냥 생으로 딱 잡으면 겁나 아파. 막 시속 100몇 킬로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잡는 순간 어떻게 돼? 손을 뒤로 빼면서 잡으면 그만큼 힘이 가해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국 내가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야구공을 잡을 때, 응? 야구공을 잡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잡는다. 뒤로 빼면서 잡는다. 이런 것들이 다 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시간을 늘려서 받는 힘을 적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지. 그러나 충격량은 동일하다. 반대 경우가 하나 있거든. 반대 경우. 그거는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나뭐 장거리포의 포시는 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반대 이런 경우 생각해 보자고. 자, 봐봐. 이번에는 똑같이 F는 T인데 F 곱하기 T가 충격량인데,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인 거야. 힘이 일정한 거지. 힘은 일정한데 그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뭐가 커지겠냐? 시험을 봐봐. 받는 힘은 똑같은데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 그럼 뭐가 커지겠어? 충격량이 커지겠지. 충격량이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지. 그걸 이용한 것도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대포야, 대포. 탱크들 보면 어때? 앞에 뭐게 되게 길지. 포신이라고 하잖아, 포신. 자, 탱크의 포신은 굉장히 길어. 자, 우리 이게 탱크 보면은, 자, 이 탱크가 이렇게 있어. 그럼 탱크 앞에 이렇게 포탄 쏘는 게 길다는 거 있지, 이거. 이게 포신이란 말이야. 그럼 봐라. 해봐. 포탄이 안에서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니? 그럼 여기서 이제 화약이 터지면서 힘을 가해줘.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포탄을 앞쪽으로 밀어내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포신이라고 하는 길다란 통로를 따라가는 거 아니니? 그럼 통로를 따라가는 동안 계속 힘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똑같은 힘을 오랜 시간 받는 거지. 그러면 이 포탄이 빠져나가는 순간 충격량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클 거야. 그지? 그 결과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니네 총도 마찬가지야. 권총보다는 소총이라고 하지. 이렇게 좀 길다란 총. 권총으로 쏠 때보다 소총으로 쏠 때가 훨씬 멀리 날아가거든?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 알겠어? 같은 논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자, 야구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치는데 어떨 때는 안타가 되고 어떨 때는 홈런이 되지. 홈런은 안타보다 길이가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럼 니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야구를 자주 봐서 알겠다만 홈런 치고 나면 슬로 비디오 보여주거든. 그럼 날아오는 공을 야구 배트로 이렇게 친다고. 치는데 야구공이 여기 와서 닿을 거 아니야. 톡 미는 게 아니라 야구공을 따라가면서 계속 밀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야구 배트로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때도 요거 적용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야구 배트로 야구 공을 미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야구 선수가 야구 배트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같은 힘으로 얘를 따라가면서 밀어줘. 그러면 이 야구공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이 커지면서 결국 운동량이 변화량이 커져야 될 거고, 그 결과 야구공이 더 멀리 날아가서 홈런 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야. 우리 이제 흔히 뭐 니는 당구 같은 거 안 치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당구 칠 때 보면 뭐 밀어친다, 끊어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그거 약간 비슷해. 이런 것들은 얘와 달리 오히려 같은 힘이 작용하지만 힘을 더 오랜 시간 힘을 받게 해서 충격량이 커지는 걸 이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 준 5주차하고 앞에 4주차를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좀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